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4대 문명과 유아 문명 그리고 고조선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강의할 저는 이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 문명 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 유아 문명과 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조선 문명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어느 문명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5의 문명으로 등장하는 오늘날 말하는 유아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과 유아 문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발해 연안 문명이라는 그 새로운 그 이름의 문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국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조선 문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홍산 문화와 우화량 유적까지 이렇게 간단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적, 문화, 문명이라는 개념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유적이다 하면은 특정 지역에서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되면 그 지역의 행정 최소 단위를 붙여서 명칭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전곡리 유적, 암사동 유적, 우화량 유지, 조보구 유지,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지명을 그 유적의 이름에 붙이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 암사동인데 서울에서 나왔다고 해서 서울 유적 하면은 서울에 수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행정 최소 단위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유적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곡리 유적, 암사동 유적, 우화량 유적, 이렇게 해서 유적의 명칭이 붙게 되고요. 이러한 유적의 명칭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A 유지와 같은 시대, 같은 유물이 출토되면 B 유지, C 유지라 하고 그 유지들을 묶어 최초의 A 유지 이름을 따서 A 문화라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홍산 유지에도 나오고 우화량 유지에도 나오고 동산치 유지에도 나왔다. 이렇게 이 여러 개의 유지가 나왔을 때 그 최초에 나온 유지 이름을 따서 홍산 문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문명과 관계되는 문화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홍산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름이 나왔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문화 표기는 나라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문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명입니다. 문명. 이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붙이느냐? 신석기의 문화에 청동교의 문화, 그 다음에 국가 단계에 이르면 이를 관통하는 강의 이름을 붙여서 문명이라 한다 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등장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신석기 문화가 포함되고 또 청동기 문화가 포함되면서 연속된 문화가 이어지면서 결국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그 지역의 이름을 강의 이름을 붙여서 문명이라 한다. 근데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막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률과 문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법률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통치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국가라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자가 있어야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과 문자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라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신석기, 청동기, 또 국가 출현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 문명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고요. 그 문명이라는 단위는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중심되는 강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운 세계 4대 문명은 청나라 학자 양계초가 1900년에 지은 20세기 태평양가의
구절 중에 지구의 고대 문명의 기원이 되는 넷은 중국, 인도, 이집트, 소아시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양계초의 표현을 아무래도 그 고대 문명을 설명할 때 중국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양에서도 뭐 이집트 문명을 뭐 문명의 요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는 이제 이집트 문명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뭐 학자마다 또는 나라마다 그 문명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 세계 4대 문명은 이제 교과서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뭐 황하, 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이것을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하 문명은 이와 다른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출현한 문명이기 때문에 이와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또 대부분이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인더스 강, 나일 강 등 이들 지역이 4대 강을 끼고 있고 기후, 교통, 토지 등 고대 농업 발달에 유리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서 바로 문명 발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에게 문명, 마야 문명, 멕시코의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페루의 잉카 문명 등을 포함해서 또는 뭐 세계 7대 문명이다 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은 BC 3000년경에 그 문명으로 설명하고 있죠. 비옥한 토지에서 이루어졌고 그 나일강 범람 때문에 태양력, 기하, 건축술, 천문학 등이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이 지역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지역입니다. BC 6500년경의 농경, 목축이 시작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BC 한 3000년경입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되고요. 지금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BC 5000년에서 4000년에 시작된 신석기 문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이제 4대 문명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문명, 또 이제 황하 문명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토인비 소위 말해서 독립 문명과 위성 문명이라는 개념입니다. 토인비가 주장하는 독립 문명은 물론 이제 큰 단위의 문명을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 인더스 문명, 물론 인도 문명을 포괄해서 설명합니다. 중국 문명, 중앙아메리카 문명, 또 마야 문명을 포함합니다. 또 안데스 문명, 페루와 잉카 문명을 포함해서 이 독립 문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문명의 주변에 있는 그 문명들, 예를 들면 뭐 위성 문명이라 하는데요. 한국 문명, 일본 문명, 뭐 베트남 문명 등은 뭐 중국 문명의 위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인디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당시는 일제 식민사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아마 이러한 설명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토인비가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은 아주 적었다고 보고요. 주로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자료들이 아마 토인비가 이때 우리 동아시아 문명을 서술할 때는 참고 자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토인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하나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토인비는 이렇게 문명을 독립 문명과 위성 문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하 문명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요하 문명. 이 요하 문명 설명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이 요하 문명을 중국화하려는 중국의 의도. 결국 이것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의 치발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하 문명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유화 문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유화 문명이 결국 중국 문명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대순 중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결국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일대를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 하고 있고, 또 이 일대를 또 황하 문명이라 하고 있고, 이 일대를 또 장강 문명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은 1995년에 곽대순이가 요하 문명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 유지에서 문명이 시작 단계로 진입했다. 그래서 홍산문화, 우화량 유지가 발굴됨으로써 이 요하 문명이 더 유명해졌죠. 물론 유화 문명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있었지만은 더욱더 세상에 더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우화량 유지가 발굴됨으로써 홍산문화 또 유화 문명이 세상에 더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5,000년 전에 제단이 나오고 사당이 나오고 무덤이 나옴으로써 삼위일체의 대규모 종교 의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유적이 바로 이제 우화량 유적에서 나옴으로써 이것이 유화 문명이 이리야 유명해진 것이죠. 특히 이 홍산 문화에는 그 각종 옥기가 유명하죠. 이 옥기 문화인데 용, 봉, 사람 위주의 그러한 옥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적 유물을 토대로 요하 유역이 문명 사회로 진입했다는 실증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요하 문명론 정립 이후에 각종 역사 관련 프로젝트, 소위 말해 공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의 이런 그 역사 공정,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 작업들은 결국 이제 중국 중심으로 설설하려는 그러한 이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상주 단대공정, 동북공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동북공정, 또 국사 수정공정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다시 재편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하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들이 연대가 이제 다시 바뀌어야 요하 문명, 홍산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연대를 조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명 또 그 어떤 문화의 주체가 누구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상주 단대공정, 특히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우리가 이제 이 줄여서 하상주라 하는데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는 바로 왕권 국가로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역사 연대를 가능하면 이제 멀리 이제 더 높여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북공정은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물론 우리 한국사에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사를 왜곡해서 고구려사가 자기들 중국의 어떤 변방에 있던 하나의 변방 정권의 일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자행해 왔죠. 아직도 이 동북공정 문제는 아직도 중국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앞으로도 의주시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상 동북공정 자기들의 이 공정 작업은 더 지금 노후화 되고 있고 한국사 전체를 지금 단군 이후 발해 영역까지 전체를 중국화하려는 것이 더 노골적으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개발한 논리는 뭐냐면 신석기 이래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가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만주 또는 요하 이 일대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얼빈, 흑룡강 이 일대까지를 포괄해서 황제족의 후예가 만들었다고 지금 역사를 이제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홍산 문화도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뭐 전후계통의 문명이 계통해서 이룩한 문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이 요하 문명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하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한국 고대사, 상고사가 자칫 모두 송두리째 중국사로 편입될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요하 문명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은 어떤 관계냐,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황하 문명의 중심지는 황하의 중류가 되겠고요, 요하 문명은 서요하 일대가 그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 황하 문명권에서는 뭐 앙수 문화가 나오고요, 뭐 BC 5000년에서 3000년까지, 또 도사유지는 소위 말해서 요의 도읍지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도사유지가 있었고요. 이 도사유지는 BC 2450년에서 BC 1900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리두 유지가 있었죠. 그래서 황하 문명의 중심 문화는 이제 앙소 문화, 또 도사유지, 또 이리두 유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은 뭐 서요하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선 문화, 흑룡화 문화, 조복 문화, 홍산 문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홍산 문화가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그 요하 문명을 설명할 때 우리가 홍산 문화를만 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홍산 문화 이전에도 이미 여러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조보고, 흑룡화, 또 소화서, 이렇게 그 이전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체가 합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하 문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BC 7000년부터 뭐 BC 3000년까지를 우리가 이 요하 문명권으로 시대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또 후대의 문화죠. 소화연 문화가 나오고요. 또 하가점 하청 문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하가점 하청 문화까지 하면은 뭐 BC 2300년에서 1600년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멀리는 이제 소화서 문화로부터 가깝게는 하가점 하청 문화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하 문명은 바로 이제 고주선, 좀 더 멀리 보면은 환웅의 신시 문화, 또는 뭐 이렇게 우리 고주선의 문화까지도 이 안에 다 이 범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요하 문명을 고주선 문명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이제 참고사항으로 특이한 건데요. 1940년대 그 조수왕, 우리 독립운동가죠. 이 조수왕 선생은 이러한 문명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독립당 당의에 요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대 우리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역사 인식, 뭐 그 한 단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4대 문화 발상지라고 말하는 중국의 황하, 인도의 간지스강,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적 투쟁의 피가 그 얼마나 흘렀던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 문화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민족적 그런 투쟁, 그래서 이 민족적 투쟁의 피가 많이 흘렸다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의 문명 문화를 이루는 과정에는 그러한 어떤 민족의 희생이 있었다. 결국 일제 시기에 어떤 그 우리가 일제히 탄압을 받는 것도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하나의 그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투쟁이 필요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아마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그 희망을 찾으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 그뿐이랴. 현해탄 유화 백산 흑수, 백두산과 흑룡강의 사이며 압록 두만의 언덕에서 고대부터 최근까지 흘렀고, 또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흘릴 뜨거운 피는 우리 가슴에서 용수섬을 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대 문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민족의 어떤 투쟁의 피가 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러 그 당시 1940년대 일제의 탄압 그 말기인데요. 이때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 독립운동가들이 그 흘리고 있는 이 피, 앞으로 또 흘릴 피, 그것이 앞으로 우리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피의 대가로 문화 문명은 형성된다는 것이고, 또 물론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문화, 한국 문명을 창조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 문명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영구 교수가 이 발해 연안 문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의 이 문명을 꼭 요한 문명이라고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물론 요한 문명은 이제 중국의 곽대순 교수가 한 얘기지만, 이영구 교수는 꼭 그렇게 이 여기를, 물론 요하강이 흐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요한 문명이라만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이 발해 연안 문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영구 교수가 새로운 이름을 내놨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대, 이 요하 문명을 중심으로 하면 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데, 더 넓혀서 이 산동반도, 우리 이 부산까지 전체를 넓혀서 하면은 이것을 같은 요하 문명이지만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더 이롭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구 교수는 발해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한반도, 요동반도를 품어하는 넓은 의미의 발해 연안에서 성장한 문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이영구 교수님은 요 일대의 대능아 유역, 요 일대의 대능아 유역을 특히 이제 강조해서 발해 연안 문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만 년에서 8천년 전 토기 발명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서울 암사동 토기는 기원전 6천년에서 5천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암사동 토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원용의 그 빗살무늬 토기가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이런 시베리아 기원설을 부정하고 있죠. 오히려 시베리아의 토기보다 우리 토기가 1000년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빗살무늬 토기의 원조가 시베리아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발해 연안 문명에는 돌무덤, 또 돌무덤이 있습니다. 신석기 후반, 청동기, 철기까지 대능아, 요동반도, 한반도, 산동반도에 분포되어 있죠. 결국 이 일대 우리 돌무덤 성묘는 시베리아의 묘제가 아니다. 시베리아의 그 묘무덤 양식이 아니다. 그 시베리아의 기원설을 또 이 돌무덤을 통해서도 부정하고 있죠. 또 특히 이제 이 발해 연안 문명에서 나오는 계단식 적석총, 이 계단식 적석총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원전 3,500년의 우아량 적석총이 이제 그것을 대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만주와 한반도에까지 이어졌다. 이 계단식 적석총이 기원전 3,500년 우아량,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아량의 적석총이 만주와 한반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적석총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영구 교수는 홍산의 옥기 문화, 앞에서 설명드렸죠. 홍산의 다양한 동물 토템을 상징하는 옥기 문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골 문화까지도 이것은 발해 연안의 영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동기는 구리, 주석, 납의 이제 합금인데요. 우리 한국의 청동기에는 아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연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연 함유설은 시베리아 기원설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청동기는 아연이 없기 때문에
구리, 주석, 납 세 가지만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연을 아연 함유를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베리아 기원설과는 다른 것이다. 별도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우리 문화의 고대 발상을 시베리아로 두고 있는 이러한 김원용의 이런 학설들을 이 발해 연안 문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영구 교수의 발해 연안 문명은 물론 이름 자체에도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발해 연안 문명이라 함으로써 이 일대 이 산동반도까지 포괄하는 이 일대를 포괄하는 우리 그 역사 문명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요하 문명보다는 발해 연안 문명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러한 서울 암사동에 이르는 빗살무늬 토기고요.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베리아에서 나온 그런 빗살무늬 토기인데 두 토기가 이제 비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문명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이제 예민하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요하 문명은 동이족 문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그 이민이라는 중국 학자입니다. 이민이라는 중국 학자가 우화량 동산치 흥의 홍산문화의 귀속이라는 논문에서 1987년도에 홍산문화는 동해의 한 갈래인 조이부락이 주도한 그러한 문화다. 그래서 그 요하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이 핵심인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을 동해의 한 갈래인 조이, 그러니까 조이는 세조자, 세토템이죠. 세토템 부족의 집단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87년 초기에 이민이라는 그 학자가 중국 학자입니다. 중국 학자가 이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논문이 나오자 그냥 깜짝 놀랐죠. 결국 이 논문은 이제 요하 문명의 주인을 동의적으로 본 처음이자 마지막 논문이 돼버렸어요. 그 뒤로는 요하 문명을 동의족이라는 이런 얘기를 중국 학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같은 때에 이제 장박천이라는 이 학자가 요소 지역에서 발견된 5,000년 전 문명이라는 그래서 요하 문명은 황제족이 주도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황제의 후예인 전욱족이 주도한 문화다. 그래서 요하 문명의 후예들이 상은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이 장박천 이후에 그러니까 1987년에 이민이라는 중국 학자가 홍산 문화는 동이족의 한 갈래인 세토템종의 조이족이다 이렇게 봤고 반면에 이제 장박천 이후에 중국 학자들은 아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요하 문명과 동이족과를 이제 분리시키면서 떼어내려고 하죠. 아니다. 부정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이족이 아니라 황제족이다. 황제족을 등장시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 중국화하려는데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요하 문명을 받은 마지막 그 문명의 이제 어떤 그 왕조가 바로 상나라다. 그래서 이제 요하 문명은 결국 상 문명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최종적인 국가의 왕조를 세운 이 상나라 중심으로 결국 요하 문명은 결국 상나라다. 그리고 상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하상주 그랬죠. 아까 하상주를 설명했었죠. 이것이 이제 하상주 단대 공정인데 그 상이 자기들이 이 요하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나라가 필요한 거죠. 상주 중에서 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왕조가 결국 요하 문명의 귀결점은 누구냐? 결국 상나라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에 대응해서 누구를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고주선 문명, 요하 문명과 고주선 문명,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결국 중국 학자들은 요하 문명을, 결국 이제는 상왕조로, 왕권 국가를 세운 상으로 이제 규결을 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상나라로 규결시켜서, 결국 요하 문명은 상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하 문명을 이제 고주선 문명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상 문명은 상 문명대로, 고주선 문명은 고주선 문명대로 별도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요하 문명 발해 연한 문명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면서 상나라, 이쪽에 상나라가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이 상나라 중심 문명으로 요하 문명은 그 상 문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 학자들은 우리 이제 그게 아니다. 이 요하 문명, 이것은 결국 우리 고주선 문명으로, 이 고주선 문명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하 문명을 놓고 상 문명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중국 학자와 또 고주선 문명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우리 한국 학자로 이제 요하 문명 해석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발해 연한 문명, 이영구 교수의 이 문명 명칭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하 문명과 고주선 문명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은 이 상문명, 이것은 이 상문명은 그러니까 청동기 국가 단계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제 상나라잖아요. 이것은 중국의 장광직 교수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상문명, 황하문명.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중원 지역의 문명을 황하문명, 상문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주 지역,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이 만주 지역은 또 요하 문명인데, 이 요하 문명 결국 이제 우리 뭐 신용화 교수라든가 오시라 교수 같은 분들이 이것은 고주선 문명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황하 문명뿐만 아니라 이 상 문명을 뭐 요하 문명까지도 연계해서 결국 상 문명이라는 이름을 요즘에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광직 교수가 쓴 이 상 문명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이제 이 황하 문명뿐만 아니라 요하 문명 설명하는 데까지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만주, 요하 일대 전체를 합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주선 문명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요하 문명을 고주선 문명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신종화 교수는 바로 이 요하 문명은 고주선 문명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문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고주선 문명이라는 말은 2001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5천년 전 동아시아에는 한강, 대동강, 유화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한 고대 독립 문명이 있었다. 이것을 고주선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 이 유화 문명, 유화뿐만 아니라 한강과 대동강까지도 합해야 된다는 거죠. 한강, 대동강, 유화. 3대 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독립 문명을 우리 고주선 문명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고주선 문명은 한족이 세운 한강 문화, 맥족이 세운 홍산 문화, 외족이 세운 신석기 문화. 그래서 신석기의 외족, 홍산의 맥족, 한강의 한족, 이렇게 해서 한강 문화와 대동강 문화는 한족이 세웠다고 보는 것이고,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은 맥족이 세운 것을 보는 것이고, 신석기는 외족이 세운 것이다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한, 맥, 예, 이 세 종족이 세운 문명이 바로 고주선 문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은 천신숭배와 세토템, 맥은 여신숭배와 곰토템, 예는 범, 세토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 맥, 예가 하나로 통합되어 5천년 전 고주선이 건국된 인류의 세 번째 고대 문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000년 전에 단잎뼈의 쌀,
또 또 잡곡경작, 또 5,100년 전에 가장 일찍 청동기가 또 이제 발명이 됐죠. 또 이 고조선 문명의 특징은 태양과 조상신 숭배, 또 고조선의 나름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그 우시라 교수는 이 고조선 이 유화 문명을 이제 고조선 문명으로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신용화 교수가 한강, 대동강, 유화 유역을 포괄해서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우시라 교수는 이 고조선 문명을 요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 중심으로 형성된 그 문명을 말로 이제 고조선 문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조선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용화 교수님은 고조선 문명을 설명하면서 이 아사달 문양을 설명하고 있죠. 이 아사달 문양은 대문구, 이 대문구에서 나온 이 문양이죠. 이거 유명하죠. 이 아사달 문양인데요. 그러니까 대문구 문화 유물인 팽이형 토기에서 새겨진 이 태양은 바로 아사달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반도에서 건국되어 발전하고 산동반도에도 고조선 문명이 퍼졌다는 이 대문구 문화가 이제 산동반도에서 나왔죠. 그것은 결국 이것은 한반도의 문화, 고조선 문명이 산동반도까지 전파된 것이다. 그것이 그 근거로서 이 아사달 문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는 한 2,8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거의 연대도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팽이형 토기가 발견된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또 이것이 아사달 문양이라면 고조선의 역사도 BC 2333년에서 더 올라가야 된다. 최소한 기원전 2800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명의 일부가 중국 고대 문명의 형성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히려 우리 고조선 문명이 중국 고대 문화 형성에 오히려 형성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 중심의 문명을 이해하는, 그래서 유화 문명을 이해하는, 또 오히려 중국보다 고조선 문화가 오히려 중국 문명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런 면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문명을 말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을 말할 때는 법률과 문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생활 이런 측면에서 문명이 형성되려면 법률이 있어서 통치의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통치하려면 또 문자가 있어야 되고 대중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법률과 문자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것은 발견한 건데요. 중국 보정시에서 저는 가칭으로 고조선 원시 문자 108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고조선의 원시 문자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두 이 108자 또는 여기 하자면은 109자, 109자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 109자의 문자를 본다면 이것이 이제 어디서 수출됐냐면요. 중국 이 보정입니다. 보정은 북경 남쪽, 천진의 서쪽에 있고요. 이 보정 일대인데, 이거 발해만이고요. 바로 서쪽에 이제 보정이 있는데, 이 보정에서 이러한 탁현, 망도, 이러한 신성, 이런 일대에서, 요 일대에서 이런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됐습니다. 북경의 남쪽입니다. 탁현, 신성, 망도에서 이 보정시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서 5개의 비파형 동검이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영역까지를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문자에 관해서는 제가 고조선의 오행과 역법 연구라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 문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의 그 고조선의 오행과 역법 이 연구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자에 관해서, 이 문자가 보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자의
출토 지역, 또 우리 고조선 문화의 그 어떤 영향권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조선의 원시 문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와 덧붙여서 알아야 될 것은 부산연의 이하 동서설은 많이 알려져 있는 학설입니다. 뭐냐면 이 동이는 동쪽이고 하하족은 서쪽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 역사 지도를 보고 또 이 서쪽으로는 하하족이고 동쪽으로는 동이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하 동서설, 동과 서로 나누어서 서쪽에는 하하족, 중국의 하하족이고 동쪽은 바로 동이족이다. 이것이 이제 부사전의 유명한 이하 동서설인데요. 최근에는 역하라는 학자가 이하 선우설을 내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하 선우설은 뭐냐면 이건 시간장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이하 동서설은 지리적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 봤는데 이 이하 선우설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선우를 나눠 본 건데 동이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라 이전에 모두 이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산연의 이하 동서설에 의하면은 이쪽 서쪽에는 하하족이 있었는데 그 동서로는 그래 여기가 하하족이 있고 이쪽에 동이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하나라가 서기 이전에는 본래 여기가 동이족 땅이었다는 얘기죠. 본래 여기가 이쪽 동서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이하 선우설은 이 이하 동서를 다 합해서 시기적으로는 이 동이의 땅이었다는 얘기죠. 이 일대까지도 모두 동이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하 동서설은 우리가 동이 역사를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이하가 동서로 나뉘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대까지도 이 중원 이쪽 하하족이 나중에 살았던 이 일대까지도 결국은 동이의 역사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하 선우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하 문명 속의 홍산 문화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하 문명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홍산 문화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홍산 문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하 문명권인데요. 이 일대가 그 중에 이제 홍산 문화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홍산 요하 문명 속에 들어있는 홍산 문화는 바로 이 일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대라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윤례현 교수의 고조선 강역인데요. 결국 이 일대 요하고 여가 대능한데 이 일대는 결국 고조선의 문명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와 함께 요하 문명의 이 지도를 이 요하 문명권의 지도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상해 문명권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조선 문명이 요하 문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 학자들은 이 요하 문명 속의 홍산 문화를 고조선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 소위 말해서 기성의 이제 강단 사학자들은 그걸 이제 꺼려하고 있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현재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은 꺼려하고 있고 숨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으로 이제 답답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조선의 영역을 반도 안으로 고조선의 영역을 반도 안으로 축소해 보려고 하는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고조선의 영역을 반도 안으로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도 안으로 축소하고 이 요하 문명권 홍산 문화 이 일대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고조선 영역을 이 반도 안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홍산문화가 나오고 홍산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홍산문화를 통해서 우리 고조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